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장동 땅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신문을 거론하면서 대선 경선판에서 손 떼라라고 굉장히 격앙된 불편한 심기를 있는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장동 땅 개발 논란에 이재명 후보는 5,503억을 공익으로 환수한 거다. 이거 나 잘한 거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언론에서는 화천대유라는 한 회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이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대의 배당금을 챙겨갔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화천대유 등의 민간 사업자 등이. 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특정 신문사를 거론하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지원 때리다 홍준표의 유탄, 국민의힘 집안 싸움 불붙나 말 그대로 유탄. 이 유탄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제3자가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의 만남에 동석한 것 아니냐라는 윤 캠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홍준표 캠프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불거졌는데 홍준표 후보는 전혀 사실무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범수 의장은 해외에서 제3의 창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58개 계열사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여권에서 정부가 카카오를 규제하겠다라고 나서자 문어발식 계열사 사업 정리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밝힌 겁니다. 카카오 내부에서조차 아니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어? 라는 반문이 나올 정도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구글 OS 무한 갑질, 한국에서 역대급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천억 원 시행 시정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제조사 모든 스마트 기기에 앱을 볼모로 새 운영체제 탑재를 막았다. 삼성이 갤럭시 기어 1에서 시도했다가 포기했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은 해외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전주회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화천대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천대유. 자, 어떤 회사일까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땅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겨냥된 이 대장동 땅 개발 의혹입니다. 이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신문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선 경선판에서 손 떼라라고 격앙된 입장을 냈습니다. 도대체 특정 신문은 왜 거론한 걸까요? 일단 이 후보의 반응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 중립 의무를 상기하고 정론 집필하시고 경선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대선 개입하지 말고 손 떼라.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 굉장히 격앙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 일단 이재명 기자, 특정 대선 후보가 특정 신문을 언급하면서 대선판 개입하지 마라라고 밝힌 건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인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이거?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대장동 사업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대장동에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당시 이제 시장은 뭐 단군 이래 최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익금을 환수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자랑을 해왔고 어쨌든 치적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환수를 크게 했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 시행사가 지분이 한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배당금을 577억 원이나 받았다. 그럼 과연 환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특정 민간인 몇 명이 이렇게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어떤 비판을 아주 그렇군요. 강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텐데 일단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게 매우 화가 난 듯해 보이고 대선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논란이 되는 의혹이 무엇인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대장동을 개발하는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꽤 컸어요. 1조 1,500억 원 규모.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을 개발했습니다. 집값들 많이 올랐겠죠, 개발해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핵심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 신생업체 화천대유가 출자금 단돈 5천만 원으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급조된 회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하죠. 그런데 사업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이 된 회사라고 합니다. 해당 의혹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천대유가 그런데 배당금으로 577억 원을 챙겨갔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와, 출자금 5천에 일주일 전에 만든 신생사업 업체가 3년간 배당금 577억 원을 챙겨갔다면 대박일 텐데요.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언론인 출신의 A씨로 드러났는데 해당 보도 의혹에 따르면 개발 사업 참여 7개월 전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했었다라는 것들이 보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이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천대유의 대표 A씨가 언론인 출신, 거액의 배당금이 떨어지는 노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 이 지사와의 인연 등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혹의 여지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화천대유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고 5천억, 단돈 5천억으로 시작한 회사, 5천만 원으로 그런데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 요것들은 다 팩트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다 공시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팩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거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장동 땅이라는 게 판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거기에 이제 약 5,900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이 나오겠죠. 당연히 분양 수익 같은 게. 그런데 그 수익을 만약에 민간에 맡겼으면 다 이제 민간이 갖는 건데 그것을 공익으로 환수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치적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약 한 5,500억 정도를 환수했다. 그 이득에. 근데 그건 이제 이득이라는 건 어떻게 환수했냐면 공원을 조성하고 터널을 뚫고 이런 것을 다 민간이 이제 직접 한 거죠. 그리고 기부 체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 시가 들여야 할 5,500억 정도를 민간이 본인들이 얻은 이익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런 얘기인데 또 그만큼의 5,500억 이상의 수익금도 남은 게 사실입니다. 그 수익금을 민간이 배분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시행사가 지금 화천대유고 그 화천대유는 이 사업을 공모하기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고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출자금 5천만 원에 아주 신생 급조된 회사인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분 1%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수익금을
577억이나 받을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의회도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이제 추진했던 핵심 기관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길래 화천대유가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느냐?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영업 비밀 내지는 화천대유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라든지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최대 공익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민간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의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공익 사업이라는데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이 갔느냐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는 계속 막대하게 그러니까 공익을 환수했다. 5,500억을. 그건 알겠다고요. 그건 잘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5,500억 이상의 또 많은 막대한 이익금은 민간에 갔는데 그것이 왜 또 특정 기업에 특정 급조된 회사에게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갔느냐 이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어제 이재명 지사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 답을 주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제기도 알겠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 의혹에서 법적인 논란은 그럼 어떤 거죠? 많죠. 많아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일단 대장지구가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거기 재벌 기업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저택도 그 근방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민간 택지 지구예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고 하면 LH 아파트인데 LH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인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 택지 지구니까 일군 아파트, 뭐 삼성, 현대, 뭐 대우, 뭐 이렇게 뭐 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재명 기자 설명하신 것처럼 가구가 한 6천 가구 되거든요. 땅도 커요. 27만 8천 평. 굉장히 누구나 다 탐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노른자 땅이다. 네네. 근데 오케이. 이렇게 그 아파트 개발 사업할 때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땅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주들 이렇게 막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더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인허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남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여하기만 하면은 저 같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5억, 10억이라도 영끌에서라도 이거 참여할 만한 그러한 사업인데 그런데 그 누가 봐도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도 이익이 막대한 이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시행사 SPC의 그 50% 이상을 성남 도계공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었는데 성남 도계공에 받은 그 배당금이 얼마냐면은 1,830억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업체가 AMC이고 그 성남의 뜰에 1%밖에 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3년 동안 배당금이 577억. 그러니까 50% 넘는 데는 1,830억, 그다음에 그 1%인 데는 577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간 데가 SK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SK증권이 나름대로 투자를 잘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더니 예. 이게 특정금전 신탁이에요. 이게 특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SK증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3,460억을 SK증권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수수료 뭐 몇십억이나 끼케 한 100억 정도 띄고 나머지 3,500억 가까운 돈을 다 그 특정금전 신탁 그 소유주한테 위탁자한테 이게 다 수익자한테 가는데 그 수익자가 누구냐? 화천대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천대유는 배당금도 받고 SK증권 통해서 또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한 4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참 이상하고 이거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굳이 전문가 필요도 없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앵커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주도로 대장동 땅 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민간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고 성남시가 많은 비용과 기회를 세이브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혹, 그리고 계약을 도대체 성남시와 어떻게 했길래 배당금을 3년간 577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의혹, 세 번째, 혹시 그 화천대유 대표가 이 지사와 개별적인 유착관계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제 답변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지적입니다. 화천대유 시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번 하게 되고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구나 관여할 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죠.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그 투자자들한테 물으세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화천대유가 얼마의 이득을 보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의 대표라는 사람과 어떠한 인연과 유착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의문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게 전용기 의원 나오셨어요. 이재명 캠프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자가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것이 석연치 않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그 민영 이게 결국에는 공영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영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이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것을 공공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민간이 투자를 참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대신에 5,500억이라는 수익은 먼저 성남 시민들에게 위탁을 해라라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5,500억 이상이 나온 수입은 당연히 투자했던 그 민간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민간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실 공공이 관여했으면 더욱 문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유착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얼마의 이득을 가져가는지는 상관없는 문제다. 네, 사실 그 성남의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 개발이면 공공 개발이라든지 민간 개발이면 민간 개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서 만들어내고 이 수익금을 오로지 민간이 가지고 가지 않고 공공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원래 LH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예. LH가 하기로 했는데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모 의원께서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로비를 받고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별 친동생이 문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LH가 결국에 투자를 포기를 했던 사안이고 민간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이제 이재명 시장 결국에는 공공과 민영이 함께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화천대유라고 화천대유? 하는 이것을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계약은 성남시에서 화천대유랑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남에서는 성남의뜰이라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움에 계약을 한 것이죠. 이 컨소시움에 보면 한화, 그다음에 기업, 국민 이렇게 대기업의 은행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이 세법상의 자산관리 회사를 세워야만 거기에서 우리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금이 5천만 원 있고 뭐 아까 영끌에서 5억 원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 없고 사실 은행들이 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지키는데 사실 바보도 아니고 이 사안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천대유라는 곳은 그 하나은행 컨소시움에서 만들어낸 자산관리 회사 다 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성남시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은행이 선정한 자산관리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는 이 입장이세요. 하나은행 컨소시움에서 예. 세운 자산관리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의원들이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1% 지분밖에 안 되는 왜 이런 차차 그거는 네, 계속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 여쭙겠습니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당의 의혹 공세입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급조된 시행업체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출자해 3년 만에 1,000배의 이익, 공수처는 이제라도 수사에 나서라. 유승민 캠프, 공공이 환수해야 할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민간 투자자가 가져갔으니 명백한 민간 기업 특혜 의혹이다.
그리고요. 하태경 의원, 이 정도면 개발 이익 삥땅, 모범적 공익 사업 운운하며 사기칠 생각 말고 지분 1% 개인 기업이 577억 원이나 챙겨간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밝혔는데 입장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화천대유는 우리와 관계없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얼마의 이익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급조된 화천대유가 어떻게 시행사로 발탁이 되고 자산관리사로 선정이 되고 계약을 맺고 어떤 계약을 맺었길래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문제제기 지금 들어보셨는데 전주혜 의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공익 환수도 있지만 결국 민간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특혜 의혹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5가지 포인트로 좀 의문이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 성남의 뜰 구성이거든요. 구성이 보면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50%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금융권입니다.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SK증권 해가지고 뭐 또 14%, 뭐 8%, 뭐 5%인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데가 딱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구성은 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공사랄지 아니면 이렇게 신용이 있는 이러한 뭐 자산관리나 아니면 금융권인데 이러한 이제 회사가 들어간 것이 일단 눈에 띄고요. 성남의 뜰은 이제 성남시의 개발 사업을 네. 수행하는 특수 목적의 법인인데 예. 그 성남의 뜰에 어떻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1% 지분을 처음에 껴줬느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려면 사실 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일주일 전에 지금 급조된 만들어진 회사다.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소유주라고 알려지신 분이 또 이러한 뭐 시행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이라는 거죠. 이런 시행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도시 성남의 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이 성남의 뜰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나온 이런 그 배당 금액이 한 5,900억, 그 중에서 4,073억이 민간에게 지금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이 화천대유가 이제 받은 것이 알려진 게 577억이죠. 예. 그러면 4,073억의 1%면은 그거는 40억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거에 한 10배 이상의 지금 배당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그거는 서연치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성남의 뜰에 결국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콘소시엄이기 때문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구성으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오히려 민간 영역에 오히려 이제 맞출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러한 의심이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내역을 이제 밝혀야 돼요. 그럼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의회에서도 어떤 서류, 뭐 계약서랄지 아니면 3년간의 성남의 뜰 이사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지금 성남시 의회에서도 나서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좀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또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생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국민의힘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대목인데 가장 큰 의혹은 역시 돈 문제. 뭐니 해도 머니. 돈 문제입니다. 논란을 줄이면 결국엔 지분 1%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라는 기업이 어떻게 4,790억의 전체 이익 중에 5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느냐.
지분 1%라면 40억이 돼야 할 텐데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관심 없다,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건 특혜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성남시 의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성남시 의회가 이게 좀 지분하고 배당금이 맞지 않다, 지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성남의 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화천대유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가 화천대유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이라도 달라. 그러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성남시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거예요. 1%밖에 지분이 안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배당금도 막대하게 가져가냐. 1%의 지분은 불과하지만 사실상 100% 점유하는 특이 구조가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에게 대한 어떤 답변 여쭙기 전에 변호사께 먼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돈 문제인데 지분이 1%면 40억 정도를 가져가는 게 온당합니까, 원래는?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식을 10% 가지고 있으면 그 이익에, 그 회사가 낸 이익의 10% 정도 내가 갖는 게 그게 맞는 거고, 물론 이제 경영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선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한 표의 그게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엔 자기가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이 차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익도 그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민간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100% 어떤 규정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나 의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자료를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제공을 한다, 이런 규정이 정부와 해당 그 용역 업체와의 사이에서는 거의 100%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업체 등에서 아니 내가 비밀이 영업 비밀 때문에 그걸 갖다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어제 그거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지분 1% 화천대유가 577억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구심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 후보님께서 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월권인 거죠.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갈 때 민관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다 맡기면 우리가 다 수익 배분하고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이것을 공공이 끼어들어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성남시가 확보해 놓은 5,500억 상당의 금액만 납부하면 얼마를 배당하든지는 민간에 알아서 할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화천대유에도 돈을 더 주라고 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자체에 그 1%가 화천대유고 도시공사가 50%에서 플러스 1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기업, 국민 뭐 이런 은행권들이 조금씩 투자금을 넣은 건데요. 그렇죠. 이 은행권들은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기관인 거고, 도시공사에서 왜 50%와 플러스 1주를 가져갔냐? 마지막에 의결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훌륭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이 개입을 하지만 민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공이 어떻게든 성남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뭐 성남시 의회에서 요청하는 거, 어떻게 1%밖에 지분이 없는 회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하나하나 컨소시엄, 이 단체에서 만든 자산관리 회사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자산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정이라든지 의회와 성남시청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화천대유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뭐 민간의 수익과 구조를 뭐 다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에 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이 사안은 법적 분쟁이 끝난 사안입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많은 기소를 받았던 내용이고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가장 탄압받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 사흘에 3번은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런 사업 시행을 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당은 민간 영역의 문제다. 네. 성남시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게 일관된 이재명 캠프의 답변인 것 같은데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야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주희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이제 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연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출을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나 뭐 아니면은 또 오늘 이번에 좀 나타나는 현상도 좀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죠. 이게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서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드는 구석이 뭐냐면 이게 성남시가 하는 이제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남시에 위치한 사업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회사는 이제 성남시가 100% 이제 출자를 한 이런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떠한 합리적 의식이 드냐? 이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이러한 시행 경험도 없고 또한 전문성도 없는 이런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 공모 일주일 전에 만들어낸 회사 갑자기 1%의 지금 지분을 구성하면서 지금 참여하게 됐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화천대유가 이 시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요. 이 얼마를 투자를 했고 시행사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를 투자를 했고 또 이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사실 그런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받아간 배당금을 볼 때는 그리고 그 구성의 그 콘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것은 그냥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심이 충분히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백하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뭐가 문제냐 지금 그런 그 자세로 나오실 게 아니라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오히려 떳떳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밝히시는 게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죠. 지금 어제 좀 저는 아쉬운 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고 대선 또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는 높으신 분인데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 유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좀 적절한 태도는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떳떳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오히려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국민들의 궁금증, 오히려 의혹 괜히 그냥 불필요한 의심을 오히려 없애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연관된 게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의 거부. 요 장면과 이게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썰을 했는지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라는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지 정도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화천대유가 거부하면 무조건 제공 못하는 겁니까? 글쎄 뭐 계약서상에 또 어떻게 뭐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상에 뭐 지분이 있는 누군가가 거부를 하면 뭐 공개할 수 없다고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전영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훌륭한 행정인 건 공영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영 개발을 할 것을 공공이 주도권을 갖고 개발했다는 게 중요한 지적인 건데
그런데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어떻게 이익이 나와서 그 이익이 민간에 어떻게 배분됐다는 걸 왜 공개하지 않는 건지는 참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땅이라는 건 누구든 개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나죠. 막대한 이익이 나는 것을 민간이 일정 부분 공공이 가져왔다는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민간의 이익은 누가 가져왔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 누구를 선정해서 누가 이익을 보게 할지를 성남시가 결정한 거죠. 실질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국민들은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화천대유가 자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 회사를 선정한 게 화천대유라는 걸 알겠는데 그 컨소시엄의 주축이 된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성남시가 그 컨소시엄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어떤 이득을 받는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남시 의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서 막대한 이익을 받고 그걸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건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막대한 이익이 어떻게 민간에 돌아갔는지는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윤기. 저는 이렇게 쉽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결국에는 뭐 화천대유도 꼈고 성남의뜰도 뭐 꼈고 다양한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민간이 어떻게 배분을 했는가 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라는 이야기로 사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공공의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굉장히 공공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삼성의 공공의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당신들의 재무제표를 공개해라. 라고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도 계약할 당시에 5,500억만 성남시에 귀속을 시키고 그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도 너네들 책임이다라고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와서 수익이 민간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얼마나 배분되는지는 성남시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치열한 논쟁과 논란으로 앞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치열하고 뜨겁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박지원과 티격태격 홍준표와 으르렁. 이번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반론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물타기를 해서 박지원 게이트로 만들어가려고 그게 되나요? 청년 문제나 요즘 젠더 문제가 많잖아요. 보통 똑똑한 영특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물어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님이 식사하면은 검찰총장 허가 맞고 결제 맞고 먹나요? 자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 사람들하고만 밥 먹었나요? 저하고도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고 박지원은 웃기는 건들지 말아가세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는 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번지수 잘못 잡는 거다. 건들지 마라라고 소위 경고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공갈 협박하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는 게 있으면 빨리 다 공개해라. 나는 총장 시절 박 원장과 술 마신 기억이 없다. 국정원장이 사실 무근인 내용 언론에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꼬리가 잡힌 것. 이제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협박까지. 윤 캠프는 윤 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정치 개입이 명백하다. 더 이상 국정원장 자격 없다. 문 대통령은 즉각 박 원장을 해임하라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고발 의혹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박지원 원장이 꺼낸 반박은 사적인 얘기만 했고 나 윤석열 검찰총장 때 밥도 먹고 술도 먹은 사이다. 그리고 윤 후보에게 불리한 의혹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 건들지 말라라는 주장인데 윤석열 후보는 당신과 술 먹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박지원 원장이 술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왜 이런 또 새로운 걸 박지원 원장이 제기하죠? 그러니까 참 박지원 원장이 아주 노련하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일단은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때는 이제 국정원장 아니셨겠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그때 식사를 하고 그랬으면 아마 증인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장이 왜 나를 건드리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거는 뭐 본인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예컨대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정원장의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우리나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떤 짓을 하고 있고 너에게 불리한 자료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박죄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옛날 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그런 아주 나쁜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 있어서까지,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까지도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국민의 입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강력계 출신에. 저는 강력계 형사들이 좀 무서워요. 그리고 약간 정보기관도 좀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에 대해서 내가 들고 있어,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면 더 무서운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발언의 논란이 이거 아닙니까? 예. 혹시 저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예. 괜찮아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강력계 형사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순진합니다. 오히려 정보 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경찰 중에서도 정보 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변 인물들과 주요 인물들의 사소한 정보까지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업무는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똥이 튀자 내가 너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방 논란은 별개로 하고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이다. 국정원장이 저러한 발언을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에 대한 반박 권한과는 권리와는 별도로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 조성은 씨가 과거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후에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도 몇 가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바야흐로 지난 2월 15일 조성은 씨의 SNS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성은 씨는 그때 국정원장 관사 방문 다음 날입니다. 2월 15일. 이런 얘기를 올립니다. 역대 정부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날던 새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긴 하던데 제대로 한판 해볼까?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올립니다. 그 날짜가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관사 방문 다음 날이에요. 본인의 감상평에 대해서 5시간 넘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다. 그러니까 박 원장이 했던 말씀으로 넉넉히 추정이 되는 건데,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 조성은 씨의 글만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관사에서 조성은 씨에게 주요한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이걸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 소속인데 조성은의 SNS인 내용은 실제 그때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이건 박 원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쓰지 못할 내용이다. 대비 내용을 조성은에게 털어놓은 박 원장. 국가기밀 유출한 건 없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건 좀 국회 출입 오래 했었던 이재명 기자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죠. 그렇죠. 국정원과 국정원장은 정보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성은 씨가 올렸던 그 글 내용이 당시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국정원장이 여야 의원에게 보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찾아봤는데 지난 2월 달에 정보에 열린 게 16일입니다. 2월 16일이요. 그런데 조성은 씨가 글을 올린 건 전날인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14일 날 박지원 원장의 공간에 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날 어떤 보고를 하냐면 박지원 원장이 당시에 뭐가 쟁점이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원, 교육감 등등해서 약 900명 정도의
국정을 사찰한 보고서가 있다 이런 게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실제 보고서가 있는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비공개, 그러니까 정보인 전체가 비공개인데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보고서 공개되면 뭐 이혼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게 하태경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당시엔 전하지 않았죠. 하태경 이제 간사들이 국정원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나면 정보위에서 여야의 간사가 나와서 그 중에 일부를 국정원과 협의 속에서 일부를 공개하는데 당시 공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날 2월 15일 날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 만났다고 보면 14일 날 정보위에 비공개로 보고할 내용들을 이미 민간인들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정원장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보위 자체를 왜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정보위에서 공개하는 모든 내용을 다 대외비로 인식하는 건데 그런 대외비 내용을 그야말로 민간인에게 다 얘기했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저게 맞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냥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논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논란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일단 저는 하태경 의원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2월 15일 날 하태경 의원이 조성은 씨 SNS 들어가서 저런 이야기 받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딱 저런 내용이 딱 떴는데 저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들 중에 아마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그거 오픈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중정부장이 날던 새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내가 걸어가도 새가 움직이지도 않더라.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태경 의원이라도 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라고 기억을 했는데 보니까 조성은 씨가 SNS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올렸다. 그런데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이 매우 아주 독특한 관계인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지원 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국정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런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국정원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을 안 하는데 조성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국의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SNS에다가 올리는 그런 행동을 갖다 하는 사람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2월 달에 저런 행동을 했는데 8월 11일 날 또 만나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무리가 되는 그런 행동을 국정원장이 계속적으로 저걸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쨌든 그런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벌어지는 이 논란은 이번에 불거진 그러니까 이번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남과의 논란과는 별개의 논란입니다만 이게 보도가 되는 이유는 박성일 변호사님, 혹시 이번 만남에서도 조성은 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에 무수히 많은 자료를 휴대폰에 다운받았는데 혹시 이번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우선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성 요건부터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불법 사찰 논란 관련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박 원장이 비공개로 한 말이 사실이라면 비밀성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출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인 박 원장과 조 씨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조 씨의 SNS 내용과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국회 정보위의 발언이 상당히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당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의 진술로 두 당사자의 대화 내용을 가름의 정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개인사 유출 그리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안 자체는 굳이 처벌하지 않고 기소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 양측의 대화 내용이 누군가의 개인사를 넘어서서 국가기밀 유출에 이르고 각종 정치적 쟁점에 관한 제보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라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사안이 굉장히 더 넓게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넓게 퍼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필요할지 또 입증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의문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조성은 씨도 박지원 국정원장도 사적인 대화만 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한 방송에서 했던 발언도 논란인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자, 논란이 일자 조성은 씨는 얼떨결에 한 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얼떨결에 나온 말이 진실이다라고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죠.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의 제3자까지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누가 그 만남에 동석을 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조성은 씨의 해명 들어보시죠. 애초부터 여기서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왜 이거랑 자꾸 연결을 시키나. 윤석열 캠프는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엮으려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동석자 성명불상 꼭 그 자리에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공작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급하신가 보다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미 종료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왜 공작이냐, 게이트냐, 왜 이제 밝혔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홍준표 캠프가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소문이죠. 확인해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캠프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이 영수증까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확인해 봤죠.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다. 이재명 기자, 동석자가 있었던 겁니까? 그 사람이 홍준표 캠프 관계자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동석자가 있었다고 윤석열 캠프가 고발장에 적시를 했죠. 그래서 성명 불상자를 적시를 했는데 글쎄 윤석열 캠프가 실질적으로 누군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홍준표 캠프의 조직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홍준표 캠프의 조직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확인했었는데 지금 홍 후보가 어제 채널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그 당시 윤석열 캠프가 성명 불상으로 특정한 인물은 8월 11일 그러니까 조성은 씨랑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나는 시각에 영등포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얘기 중에 특정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가 그런 제보를 받았다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물론 양쪽이 정말 여야가 팽팽하게 지금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죠. 그야말로 고발 사주냐 아니면 제보 사주냐 그래서 각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캠프도 좀 주의해야 할 게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사실 이 사안뿐이 아니라 다른 주장까지도 굉장히 신뢰성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유의했어야 되는데 물론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 일부 캠프 관계자가 괜히 어떤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는 바람에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캠프 관계자가 얘기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른 주장까지 신뢰성까지 까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윤석열 캠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주 의혹과 고발 의혹과 관련돼서 말을 꺼내고 있는데요. 박범계가 가리킨 칼끝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장관 간의 이야기, 박 장관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제 전화번호를 넣어보면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게 뜬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 검사 그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박범계 장관, 무리가 없겠다.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확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매우 지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좀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 보도는 동아일보 보도도 있었고 손준성 검사는 재차 입장을 내서 내가 작성하지도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검의 보고서가 법무부에 갔느냐 안 갔느니 논란도 있는데
자, 일단은 전용기 의원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 검사가 그 문건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단정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나 저도 조금 놀란 사실은요. 원래 박범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들을 봐도 그렇게 좀 무리해서 답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의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실 저 자리가 국회 법사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지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다른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손준성 검사의 그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텔레그램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논란의 텔레그램 계정을 수사 직전에 탈퇴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범계 장관도 저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대검은 손준성 검사가 그 문건을 작성했고 보냈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박 장관에게 그런 보고가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의 여론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대검에서는 어쩌면 특정한 물증을 못 찾았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던진 건지가 지금 여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당 의원과 박 장관의 질의응답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말씀. 규명하기도 전에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를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그러면은 보고를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이맘때. 말씀도 안 되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안 되다니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제가 그렇게 검찰총장은 부하라고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공수처장은 제 지위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자,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 보고를 박 장관이 받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손준성 검사 본인은 이렇게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고발장 작성 및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 어떤 경위로 의혹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몰라. 피의 사실 공표 행위 강력 대응하겠다. 공수처가 국정원장 개입 의혹 등 공정한 수사 통해 제 결백 밝혀주길 기대한다. 라는 재차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 공수처로부터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게 박 장관의 발언인데 네네. 공수처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을 박 장관이 보고받지 않고서 다른 근거가 하에 그럼 박 장관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추측이군요. 네네. 그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공수처는 뭐 보시다시피 대통령 직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그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단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 자체가 국회에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본인이 할 이야기인가 그다음 예컨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다른 부처 장관들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이제 수사나 이런 쪽에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정치인이면은 그런 쪽에 좀 편향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인데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는 건가 안 했다는 건가가 도무지 헷갈립니다. 이런 거는 강력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거의 확실히 손준성 검사가 작성하고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로부터 뭐 보고 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손준성 검사 본인은 나는 도무지 안 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으니 네네. 보는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이 박 장관이 이 대검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견해를 더해 밝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 공수처가 조 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죠. 그 결과 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과 같은 계정 정보가 뜨고 텔레그램은 전달에도 최초 전달자의 계정 정보가 계속 상단에 떠 있습니다. 그 계정 정보와 실제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 정보가 일치한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확정 짓고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그래요? 재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보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요? 그 왜요? 이유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보냈다고 한들 그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곧바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 검사가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직권을 남용해 시켜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상정돼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의무 없이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다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러야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입증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모두 거쳐가야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손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수처가 넘어가야 할 산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손 검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전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안들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이런 징벌이라고 할지요. 그런 사유를 찾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과 정치인의 유착만큼은 이 사실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총장으로 있으면서 지휘 책임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실제로 그 김웅 의원한테 고발 사주를 했다라면은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정치에 개입을 했느냐. 사실 이 상권 분립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징벌적인 부분보다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이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 결과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란의 유탄이 그런데 이낙연 추미애 후보 간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안에 또 당에서 너무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르고 앉혔다 그러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죠.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네. 근데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 네.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뀌어지는 범죄 거예요. 우리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지금 약간 황당해서 지금 그때까지는 윤석열 일당이 그런 국기문란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겠죠, 당에서도.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오케이. 이재명 기자, 추 장관의 주장이 뭡니까 지금? 이슈가 엉뚱한데 가도록 만든 게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 들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논란에서도 나왔지만 대상으로 각각 자, 2,000명씩 표본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1차 컷오프 8명 결과가 발표돼서 요거 듣고 이재명 기자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 예비 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가 없으므로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하태경 후보,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이상 8분이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세 후보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역시 훌륭하신 경륜과 좋은 정견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날까지 동참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차 컷오프 경선은 9월 16일 목요일 방송 토론회를 첫 시작으로 방송 토론회가 6차례 실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하여 많은 관심을. 자, 국민의힘에서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했고 장기표, 장선민, 박진 3명의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이 서바이브를 한 겁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황교안,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이렇게 8명의 후보가 통과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여기 이제 취재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모순 취재가 들어가면 누가 1등으로 통과했고 누가 2등으로 통과했냐 요거 취재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기자. 자, 지금 일부러 국민의힘에서는 이 득표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1등이 윤석열이냐 1등이 홍준표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일 것 같고 이제 모든 매체들이 다 취재가 들어갈 것 같고 금명간에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뭐 지금 관심은 다 거기에 좀 쏠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8명이 통과됐고 3명이 탈락했는데 뭐 3명의 탈락자들도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다 관심은 8명의 순위일 텐데 지금 당원 20%, 여론조사 80%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겼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미 골드크로스를 했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컷오프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당내 경선에 상당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매체가 지금 순위 취지에 들어갔을 텐데 선관위가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은 공개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왜냐하면 듭니다. 각 캠프는 알 거 아니에요. 캠프도 알 수는 없죠. 캠프에 공개를 하진 않겠죠. 그 캠프에 자체를. 전달 안 근데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관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리크하지 않고는 쉽진 않을 텐데 그렇게 다들 입이 어쨌든 무겁다고요?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이제 당직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이재명 기자도 방송 끝나고 레이더 좀 돌려서 내일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과 이낙연 후보 간의 설전 이야기를 하던 중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손준성 검사를 추 장관이 임명을 했고 왜 임명을 했느냐는 이낙연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손준성을 계속 유임해달라는 인사 청탁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의혹을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 정리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질문한 건 이겁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2월 인사를 어떻게 부르냐면 1차 대학살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들을 다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뿔뿔이 흩은 인사를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지난해 2월 달에 손준성 정책관을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했는지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의 답변이 이겁니다. 지난해 8월 달에 다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할 때 본인은 수사정책정보관에서 내보내려고 했다. 정책관에서. 그런데 청와대에서 로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에서도 로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물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아마 방점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당이라든지 청와대를 통해서 본인에게 로비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박영진 의원도 재차 물어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검찰 인사가 청와대라든지 당의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정책관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오히려 방점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누가 청탁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오히려 내부에 폭탄을 던진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거 당에서 추 장관 주장대로 누가 인사청탁 있었던 겁니까 실제? 이게 청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사실 유임과 관련된 인사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과 그 당시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한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인사와 관련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청이나 당에서 이런 내용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을 청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았고, 그렇군요. 어저께 나왔던 토론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추미애 장관 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낙연 후보가? 예, 그 책임을 추미애 장관한테 씌우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적절치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뜨거운 소식들 3가지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핫쌈, 두 번째 핫쌈, 세 번째 핫쌈 공개하겠습니다. 하정우 씨, 그리고 BTS,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하정우 씨가 검찰의 구형량의 3배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하정우 씨의 지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박세민 변호사님,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어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구형량보다 3배나 많았다고요? 검찰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000만 원? 법원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얼마요? 3천만 원? 3천만 원. 이 사안은 하 씨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설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총 19차례 투약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죠. 진료 기록부를 조작했다는 거군요. 예.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굳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사안으로 판단해 1,0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식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 사안을 정식 재판에 회부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반대로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 사안은 벌금 1,000만 원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선고 결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결심 단계에서 벌금 1,000만 원만 구형을 했고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그렇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구형 안 하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벌금 3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지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검찰이 1,000만 원 약식 구형한 것이 이게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판사가 생각하기에 하정우 씨의 죄책이 벌금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무겁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제 벌금 3천만 원 선고는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을 하잖아요. 구형이란 말 자체가 판사한테 법원에다가 어떠한 처벌을, 형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기속되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벌금 3천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기업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벌금들 뭐 몇십억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이 저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나 나온 것은 하정우 씨의 행위가 무슨 진료 기록부도 허위 기재하는데 공모했다는 등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예, 반성해야죠, 하정우 씨가. 뭘 했든 이 공문서든 사문서든
조작하면 안 돼요, 허위로. 왜 자꾸 이런 조작들이 불거지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핫쌈, BTS가 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진짜 외교관 여권까지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만나보시죠.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입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외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들 간에 만나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항상 나는 K-팝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우리 BTS 이야기죠.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늘 사실 음악 말고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 받은 사랑이나 이런 걸 보답하고도 동시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에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BTS가 들고 있는 빨간색 여권이 바로 그 외교관 여권이고 저거 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그거 맞죠? 그렇죠. 아니 전용기 의원님, 특사예요? 진짜 정식 특사? 그렇습니다. 대통령 특사가 되면은 외교관이 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저렇게 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훌륭한 사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외국은 모두 BTS와 K-팝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BTS가 어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을 갔을 때에도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누구보다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특사라는 타이틀이고 UN 등에서 특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재민 기자. 특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특명 정권 대사로서 이제 한시적으로 외교관 여권을 주는 건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해서 미국을 방문하죠. 그때 이제 BTS도 같이 유엔을 가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또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2018년도에도 한번 연설한 적이 있죠. 그만큼 지금 BTS가 아마 세계 청년의 대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도 밝힐 테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그 리더 RM의 영어 연설이 2018년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전 세계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BTS의 RM이 있다면 돌직구쇼에는 또 JM, 제명 있잖아요, 제명. 헛소리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핫쌈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걱정스러운데 2,080명.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 서울 기준으로는 위기예요. 근데 추석이 앞두고 있어요.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추석 때 각종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이미 예약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게 더 걱정스러운데 자, 박수현 변호사님, 제주, 강원, 동해안 지역 주요 숙박시설 완판됐다고요? 네. 숙박시설이 완판된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 전체 확진자 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 추석 연휴 기간 각지로 흩어지는 수도권 인구로 인해서 더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산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아마 추석 연휴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가족들 만난다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산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미접종자 4명 포함해 8명의 가족은 가정 내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된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확산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가족들을 만나지 말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만 접촉을 하시고 만나고 오신 다음에는 검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상당히 미묘하게 그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확산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입장도 변개, 즉 조석 변개, 즉 아침 발언 다르고 저녁 발언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함께 보시죠. 설악 강릉권 숙박시설은 뭐 100% 예약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A호텔 제주도는 객실 프리미엄급 빌라까지 만실, 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 111만 명. 걱정스러운데 방역 수칙도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 박성현 변호사님 방금 문제 제기해 준 부분인데 이게 저도 헷갈리거든요. 정부가 이달 초에 백신 안 맞은 사람 4명에 백신 맞은 사람 4명까지 해서 8명 가족 모임 해도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보건당국이 형제 간의 시간차 두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8명까지는 이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부모님은 다 만나 뵈야 되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우르르 다 모여 있으면 그만큼 더 위험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 첫째가 가서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둘째가 가서 만나 뵙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권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기자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이잖아요. 그러면 접종 완료자 10명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인 거니까요. 접종 완료됐다고 해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일 수 있는 건 아닌 건데요. 무조건 리미트는 8명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방역 당국의 고심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는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게 한 게 7월 12일입니다.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보통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선 한 3차의 3차 유행을 이제 극복했던 건데 이번 유행은 꺾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계속 2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변이도 다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다른 더 이상의 강화할 수를 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변석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계속 지침을 조금씩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했다 강화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참 어쨌든 이번 추석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일선 자영업자들도 헷갈려 하더라고. 영유아는 제외되는데 보호자를 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 자꾸 식당에 가는데.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